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 시술 후 오늘 새벽 2시까지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이지만 다시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나 모레쯤 의식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일 이 회장이 삼성그룹에 미친 기여는 그동안 결정적이었지만 이 회장의 건강 악화가 삼성에 미칠 영향은 스티브 잡스 애플 전 창업주 등이 회사에 미친 영향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화 강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달러당 9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속도는 주요 32개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원화 강세를 점쳐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한 외환 당국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원화 가치는 3.51%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은 달러당 1,058.5원에서 1,024.4원으로 3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33위로 5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세계 35위에서 27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입수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GDP를 인구로 나눈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4,329달러로 전 세계에서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22,590달러보다 1,739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달러 표시 1인당 명목 GDP 순위는 2008년 41위에서 2009년과 2010년 37위, 2011년 36위, 2012년 34위에서 2013년 33위로 해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장 시작 이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를 높이면서 지수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하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를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 리서치저 올라FN의 이몽빈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1950선대에서 참 힘이 없습니다. 올라FN은 이번 주 당부하실 내용이나 금주의 키워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 봐서는 워낙 강세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코스피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4월 말부터 보시면은 실적이 제대로 발표되는 기업은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면 테마주든지 한물 다 이렇게 원턴이 된 것 같고, 결국은 금주에도 보면 결국 2,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실한 가시성 있는 종목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싶고요. 코스닥 지수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대형 중에서는 일부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해양 등은 낙폭과대를 이용한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삼성으로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아마 삼성물산이 가장 견조한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물산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S가 상장을 하죠.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등 이렇게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IT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SDS를 아마 보는 시각들은 이제 상속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승객 구도, 그다음에 금산 분리법에 의해서 삼성물산 수혜, 이러한 측면들도 이제 보시는 면이 있고요. 저는 이제 IT 입장에서 한번 삼성 SDS를 보고 싶어요. 봤을 때는 과연 SDS가 글로벌한 기업 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 것인지 저는 약간 홍보성 기사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딩, 그다음에 사물을 대체로 하겠다. 좋은 IT 단어는 다 집어넣어서
글로벌하겠다. 제가 하는 일종의 뭐 속된 말로 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에 봤을 때는 삼성 SDS가 장외 시장에서 엄청 고가거든요. 네네. 그럼 삼성생명이 상단됐을 때 아마 삼성생명 직원들은 공모가에 지금 아마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 글로벌한 기업 한다하면서 장외 주가가 그대로 코스닥 아니면 우리나라 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가면서 그건 나쁜 면이 있겠죠. 네. 그런 면이 있을 때 시장 유동성을 흡수해가면서 과연 고평가 들어올까?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지금 주가가 높습니다. 장외 주가 수준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머지 긍정적인 측면 봤을 때는 뭐 빅데이터다 혹은 클라우드이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IT는 엄청 발전을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컨텐츠 쪽은 약하거든요. 그러면 삼성 SS가 어쩌면 대기업의 뭐 가장 큰 대기업이니까 또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 S사 이런 쪽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줄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은 또 인력을 한다면 핵심 역량을 새롭게 구축한다면 그건 긍정적 면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업을 한다, 이슈가 된다 라면은 코스닥에 갖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부각되는 계기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또한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면도 또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면을 삼성 S 상장을 보면서 이런 뭐 어떤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승계구도 얘기가 더 집중되지 않고 있나요? 이쪽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삼성그룹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 IT 위주로 돼 있고 또 금주로 봤을 때는 복잡한 봤다면은 결국은 뭐 작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승계 구도는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서 이제 금세 분리돼야 되고 결국은 저는 그래요. 그 뭐 인생의 생명은 유한한데 그런데 이제 그 살아있는 자가 후손들을 해줄 건 그건 확실한 지분 정리입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알아서 재산 상속을 알아서 제대로 하는 것은 저는 본 사례가 없거든요. 꼭 법원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알아서 해줘야 될 것은 결국은 확실한 지분 정리. 네.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오늘 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건 나이가 드시면 그런 거고 저는 네. 자연적인 사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삼성그룹 관련 구조조정 개편인 것은 가속화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저희 쪽에 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나중에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삼성 SDS가 상장한 다음에 삼성전자 합병된다 이런 건데 그럼 삼성 SDS를 키워서 삼성전자 합병하면은 더 좋은 그렇죠. 더 강해지겠네요. 더 새로운 구조랄까 그렇다는데 그건 좀 약간은 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작년, 재작년 굉장히 디램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견조한 디램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처럼 만에 반등한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과 또 SK 하이닉스가 이에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2분기 들어와서 IT 업종 중에서는 가장 유니크하다 볼까요? 약간 좀 예전과 다른 움직임인데 디램 가격은 견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 쪽에서 낸드 쪽으로 공정을 생산 캐파를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PC 하반기 수익 기대감. 근데 사실은 그건 PC용 디램만 아닙니다. 근데 모바일용 디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PC용 디램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업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근데 디램은 하여튼 낮아진 재고 수준.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낸드 플래시가 6개월 만에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네. 5천 원 만에 반등이고, 사실은 6개월 더 길게 봐서는 거의 1년 만에 가격이 반등했는데 사실 더 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네. 더 떨어질 수 없는 수준, 네. 원가 수준까지 내려서 나니까 네네. 더 업체들이 이제 가격 경쟁 인하를 자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난 상태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되면 이익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주가는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저평가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치 만큼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럼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저는 4만 원 중반대까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밸류션은 좀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렇지만 또 SK하이닉스 문제점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메모리 그래서 반도체를 앞으로 계속 사물인터넷이니까 사물인터넷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네네.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거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저는 웃긴 해석이다라고 보는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에서 DRAM 중에서 PC용 DRAM이 강합니다. 모바일 DRAM. 근데 모바일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은 삼성전자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분명 우열 섬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다 메모리 쪽은 이제 치킨 게임 끝났어. 과점화가 됐어.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그렇게 안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계속 막 증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DRAM의 운명은 가격을 떨어뜨려줘야 수요가 촉발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촉발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뻗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전문 분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제 야구로 말하면 어떤 투수는 직구를 잔다는 투수가 있고 어떤 투수는 이렇게 뭐랄까요 커브 잔다는 다 있듯이 다 승부수가 있듯이 DRAM 메모리 업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DRAM 쪽에 이쪽 PC 쪽 DRAM 쪽은 엄청 잘하는데 낸드 플래시 쪽은 커브는 전자 쪽이 낫다. 이렇게 커브 던지면 홈런 터진 투수처럼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물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이 사물인터넷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 관련주는 그럼 어느 쪽이 강하다고 좀 보세요? 사물인터넷을 어느 개념으로 봐야 될까? 너무 광범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사물인터넷에 크게 관심이 저는 없으신가 보다. 아마도 2011년, 12년처럼 안철수 테마처럼 2, 3년간 반짝. 광범위하게 아마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무좀처럼 사물인터넷 테마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물인터넷 업체들이 과연 거기서 돈을 버느냐, 수익을 내느냐, 그건 저는 좀 별로 극소수일 거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은 되면은 주요한 IT의 이슈는 된다. 2, 3년간. 되지만은 과연 업체들이 사물인터넷 업을 해서 영위를 해서 실제로 수익화된 업체가 몇 개나 있겠냐. 저는 그건 소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꾸준히 강세를 보이다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코스닥은 한마디로 이제 갈 만큼 간 건가요? 양은 냄비라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면 빨리 끓여먹으면 무슨 소스에 라면을 끓여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꼭 양은 냄비에다가 끓여먹잖아요. 네네. 빨리 그래야 안 불죠. 빨리 이제 해당이 나니까. 네. 양은 냄비 같은데 코스닥 본질은 양은 냄비거든요. 보면은 코스닥을 보면 또 볼 때 본질을 볼 때 신용 장부를 봐야 된다. 이미 작년 수준에 이미 육박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은 그렇게 증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는 작년 수준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비중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은 매도를 돌변했고 또 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관들은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매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저희들이 팔면은 다 그냥 급락하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꼭 매도 시점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점에 달았다 생각하면 그런 신용 장부라든지 양은 냄비 같은 이런 속성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것은 3개월 오르고 1개월 내리는 결국 3분의 1자 박자 패턴이 지금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하락 흐름은 아마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신용 장부가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코스닥은 1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는 잘 오르고 정책 테마가 잘 하지만은 그다음부터는 5월 넘어오면서 실적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 지우면 다 드러나듯이 네. 그런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용장구가 높은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LED 업종 투자를 주의하시라고 몇 주 전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서울반도체가 특히 하락이 심한데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제가 온라인 페이지 제가 오픈하고 나서요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태양광의 OCI 종목이 있고 네. 하나는 LED의 서울반도체입니다. OCI 엄청 주가 올랐다가 네. 지금인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하고 또 때문에 서울반도체 오늘 제가 서울반도체 중심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게 성장 산업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 서울반도체 보고서 이렇게 바로미터 혹은 영어로 뭐랄까
나쁜 증거, 배드 에비던스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혹은 또 오래지라고 해서 모두가 구성된 업체들이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분의 원가 구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과거에는 뭐 35%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뭐 이건 뭐 어떤 다른 의약품처럼 신약품 개발도 업체가 PER이 30배 이상 수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PBR도 3.5배 수준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주 전에 LED 업종에서는 만개가 되고 있지만은 그 수익성 나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권해드렸는데, 저는 서울반도체 지금도 현 주가도 너무너무 비싸다. 저는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저는 지금 주가는 한마디로 형편없이 비싸다. 저는 그렇게 변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반도체를 근데 약간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살짝 접근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제가 IT 업종 분석하고 봤을 때 저도 가장 고민한 분야가 서울반도체는 추는 제가 안 드렸어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요. 고민스러웠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또 결론 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그럼 어느 정도로 보세요? 3만 원 초반으로 봅니다. 3만 원 초반이요. 네. 다른 업종들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지금 봤을 때 IT 업종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봤을 그 반도체 장비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도 SKS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는 뭐 한미반도체라는데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KC텍,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1년 난 작년 8월부터 계속 견조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는 것들이 보면 반도체 투자가 돼서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투자가 적정되는데 적정된 상태에서의 어떤 라인업 된 상태, 그들만의 그 리그가 만들어져서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제가 저쪽 온라인에서 뭐 독소 이용제라고 하는데, 뭐 이오테크니스라든지 한미반도체, KC텍, 유진테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린 원희가 비싼 이런 종목들은 저는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 실적으로 되는 종목들은 그쪽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T 종목들도 보시면은 네. 고가가 신고가 있는 반면에 신저가 있거든요. 그럼 IT 업종은 같은 묶어서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힘든 시대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온라이프엔의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제가 목감기가 걸렸는데요. 목감기가 요즘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유행이어서 목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주는 뭐 한 주라기 보기에는 너무 짧았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의 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슈는요, 어떤 걸 잡아왔냐면, 바로 5월 3주 주간 전망, 그래서 이번 한 주 전망에 대해서 이슈를 다시 한번 또 잡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우선요,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났으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요,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1분기 또한 또 강하게 쇼크를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보수적으로 이익치를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자, 이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치가 되는 데이터가 나왔느냐가 중요한데요. 거의 합치가 되는 데이터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전망치에 가깝게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아직은 진짜 실적이 다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폭의 순이익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업종들 보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건설 업종은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많이 털어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도체 업종이 원래 짝수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짝수해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어닝 쇼크가 나온 부분이 있죠. 조선하고 기계업종이요, 대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현대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5천억씩 대손 충당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떨어진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철강업체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4분기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IT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도 전반적인 부진한 업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기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좀 있는 업종이 어디냐면요. 화학업종에서 몇 종목들이요. 굉장히 놀라운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민감주에서 후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의 흐름에서는요, 후단이 아닌 기업들도 존재를 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2분기 전망은 어떨까요? 예, 12개월 선행 EPS, 즉 선행 주당 순이익을 본다면 많이는 아닙니다. 한 1.5%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기 EPS가 1.5%면 곱하기 4 하면 연 단위 EPS죠. 한 6% 정도 될 것인데 6%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한 5%대. 역시 이제 하반기가 어떤 시장이 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2분기는 분명히 1분기보다 훨씬 나은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실적 좋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실적이 좋은 기업, 추가적으로 실적을 좋게 내느냐의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최악의 국면을 통과한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가.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1분기를 기점으로 모든 판은 세 판이 짜여지게 돼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제외하고 세 판은 분명히 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조선업종과 기계업종 이 두 개 정도만 빼두고 나머지는 이미 다 세팅이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과 기계 이 부분에서는요 아직도 치열한 공방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치열한 공방이지만 이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은 아직도 분명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전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물과 선물에서 매도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상황도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정체된 현재의 수준의 지수라면 일단은 좀 관찰하고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을 꾸려가겠다 하는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투신에서요,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현물에서. 그리고 선물에서는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는데
투신의 매수는 어디에 기인하냐면 바로 롱숏 펀드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포인트대에 공매도가 되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1940포인트대에서는 환매수 되면서 일정한 이익을 확정짓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코스피 전망. 첫 번째는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되었어요. 어닝 쇼크도 있었고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의외로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튼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데 대한 안도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의 롱숏에 대한 환매수 플러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신의 환매에 대한 매도 그리고 롱숏 펀드의 공매도 이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 하락시켰던 굉장히 투기적으로 하락을 의도적으로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환율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의도적으로 하방 압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떤 찬스를 얻었습니까? 과감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또 얻은 한 주다. 이번 주에는요, 외국인들 매수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강세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안도랠리니까요. 제일 안 좋았던 종목들이 제일 먼저 뜨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급락이 컸었죠. 더군다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굉장히 낙폭이 큰데요. 이들 종목의 첫 번째 안도랠리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강세의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번 반등의 강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강도, 주도권 쟁탈전 이 부분이 다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재밌는 사실은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융투자, 즉 증권사가 거의 목매다시피 하면서 사고 있거든요. 자기 매매를 하는 증권사의 매수 강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가면 한 주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먼저 매도할 것인가? 분명히요, 제가 어저께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게 종목들 좀 진단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펀더멘탈로 진단해가지고 저평가냐 고평가를 했는데 코스닥은요, 저평가 아닌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도하는 방법이 선매도할 것인가, 즉 올라가면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떨어지는 걸 보고 확인하는 후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종목은 제가 결론을 말씀해 드릴게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종목은 선매도를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매출액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떨어지는 거 보고 후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요, 잘 비교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를 보시면은요, 이 빨간색 막대가 매출액인데 제일 끝단에 어때요? 매출액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1년 최대의 이익보다 지금의 이익은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달려간다는 게 뭐죠? 바로 모래 위에 집 지어가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것.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LED 업종인데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루멘스라는 종목을 보면은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어떤 상황입니까?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냥 어떤 업종이다, 테마다 하면 그냥 불나방처럼 붙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종목에 대해서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라면 서울반도체는 아직도 고평가 상황이 맞지만 루멘스는 아직도 고평가는 아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판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은 종목별의 차별화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가장 히트를 쳤던 사물인터넷 등의 테마주들은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치만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내리게 되면은요, 올라갔던 부분 그대로 반납하게 되죠. 그런 종목들은요, 이익이 낮다면 과감하게 이익을 선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반면에 아까 루멘스처럼 또 다른 기업들처럼요, 1분기 실적이 의외로 알짜배기 실적을 낸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거는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종목이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분명히 안도랠리 가능성이 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요.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입니다. 바닥잡기 팁은 물론이고요. 현재 구간 상담과 최고의 대안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종목 바닥이 여기가 맞나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갔다는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은 뭘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당연한 외인 매수라는 바닥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상승을 위한 횡보라는 바닥 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외인 매수 어떤 외인 뜻인가요? 매도라고 제가 적었어야 됐는데 네네.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네. 외인 매도입니다, 네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가 했네요. 네, 그렇죠. 제가 잘못 드렸어요. 네, 당연한 외인 매도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당연한 외인 매도. 왜 외인 매도가 당연할 수밖에 없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외인들의 매도세입니다. 그렇죠? 선물 쪽에서도 외인 매도였다가 지금 보니까 매수로 전환했네요. 자, 외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당연한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환율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많이 흔들렸고 또 외인들의 매도로 흔들렸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이 좀 보였다는 건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왜 현물 쪽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글로벌 악재는 우크라이나 악재로 인해서 사태로 인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외인들의 입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는 여타 혹시나 모를 악재에 대비니까 일단 조금 최근 오늘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죠.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흐름 자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잡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약간 지금 매수하기에는 타이밍상으로 외인들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적 안 좋은 종목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자는 그런 견해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가 간간히 보일 거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마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 오후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가 조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조금씩은 이게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오늘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하지만 내일부터는 돌아설 가능성,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닥이냐? 바닥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요, 약간 시장을 제가 약간 애매하게 꼬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확실한 포인트는 시장은 횡보하면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이번 주엔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시고 기간, 특히 투신권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상승을 위한 횡보라는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가기 위해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는 게요.
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가 5월 말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화 강세 기조입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까지 4월 말까지 4조 원 가량을 매수하면서 가장 많은 섹터를 매수했던 게 바로 경기 민감주 섹터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은 매도를 1조 원 가량 이상 1조 4천억 원 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가장 또 많이 매도를 했던 게 바로 경기 민감주 섹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이 잠시만 볼게요. 어느 정도의 지금 매도 포지션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은, 자,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과 그리고 파는 종목군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경기 방어주 그리고 내수주 관련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차원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도 안에 포트폴리오가 개편되는 과정이지, 현재는 글로벌적인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어느 정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신규 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세 나라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5월 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의뢰인은 7755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는 O 의견 주셨습니다. 악재가 모두 반영됐습니다. 반등 시에 OK라는 사인을 주셨고요. 이성루 멘토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업황이 안 좋은 조선주입니다. 근데 반등 시에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실적이요.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를 했어요. 당기순이익은 29% 증가를 했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예상치보다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부진으로서 이제 약간의 좀 목표가 줄 하향이 증권사들이 있는데,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조선주들 중에서 제가 특히 대우조선해양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추천했다가 바로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서 에코쉽 분야, 그러니까 연료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서 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미국 쪽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또 버냉키 의장은 아니죠. 이제 버냉키가 연설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옐런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 드라기 총재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유럽과 G2에서 세계 정상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자면, 올해는 어찌됐던 조선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런 조선주 하향 그래프,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은 이제 목표가 줄 하향의 증권사들이 나아지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실망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2분기 때 좀 더 좋아지고 3, 4분기 때 더더욱 좋아지고, 그런 흐름을 포인트를 잡으시고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하고요. 반등 주면 오늘 내일 당장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인데 계속적으로 사보자. 크게 빠지더라도 더 이상 빠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 드리고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주신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차트를 그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오늘 제가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대우조선해양을 그려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제가 일봉으로서 항상 대우조선해양을 대응을 했는데요. 주봉으로 그 흐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 제가 바닥을, 동그라미를
대충대충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의미 두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바닥부터 라인 잡아볼게요. 자, 어느 정도의 바닥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주봉을 당겨서 보자면요. 지금 포인트 자체도 바닥으로서 포인트가 그렇게 잡히는 구간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보인다면 말이죠. 주봉상에서. 이 라인 자체 제가 항상 그릴 때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는 종목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이제 올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반등 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보통 이럴 경우 20주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증권사들 뭐 많이 내린 목표치 뭐 36,000원,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 2분기 수익 보고 다시 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증권사 보고서 믿지 마시고요. 지금 흐름은 반등 주면 매수해야 되는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 믿어보시고 대우손해양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는 회사니까요. 좀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이상로 멘토는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X 의견 주셨네요. 아직 아닌가요? 네, 조선주를 우리가 예전부터 바닥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확인했는데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떨어지는 종목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여기가 이제는 바닥이겠구나 하고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뉴스도 계속적으로 그런 뉴스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뉴스는 선반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후발주자적인 부분입니다. 미리 뉴스에 대한 정보 자체는 뭐 찌라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미리 돌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등 타이밍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시는 고객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대우조선 해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을 타이밍에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서는 게 안 낫겠나. 그 1분기 실적 또다시 실적 악화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 자체는 다시 단기적인 반등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추세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극명한 타이밍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왜 그런 현상이 조금 나오느냐면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은데요. 자, 월봉상의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평균 단가적인 부분을 매겨봤을 때도 2만원 전후거든요.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 하단에서의 에너지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파동에서 지금 보시면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 15,000원, 2만원대거든요. 그 가격에서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면 벌써 2배가량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가 빠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이 거래량의 50% 하단으로 내려와줘야지만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증폭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을 아직까지 말리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의 역전현상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발견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까지 접근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네. 휴대폰 번호 56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하이스코어를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김선희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역시 X 의견 주시면서 갭 발생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직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사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순간 우리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투기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투기. 그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쵸? 제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수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땐 불안합니다. 비중을 얼마나 담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 67,000원대 위에서 담으신 개인 투자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에 있어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쉬었다 가기 마련입니다.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간다고요. 정말 좋은 종목일수록 한번 쉬었다 올라갑니다. 자, 현대하이스코어의 일봉 흐름이에요. 재밌는 그림을 또 그리겠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렇죠? 여기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 라인입니다. 라인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림 나오죠. 여기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평행하게 선 하나 그냥 쉽게 긋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린다. 자, 어떻게 나오죠? 여기가 고점 포인트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뭡니까? 슈팅하는 겁니다. 자, 주가 흐름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좋은 종목일수록.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슈팅했다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매수할 때는 최상의 선택 자체는 뭐 5만원대 후반이겠지만 6만원이 깨질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너무 주가가 실적 이슈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2분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쵸? 이게 이렇게 급등했으면 2달 이상 남아있다고요. 그럼 그때 이 라인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용하셔 들어가셔야지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투기입니다, 투기. 사자마자 하락할 네, 그렇게 제발 주식하지 마시고요. 좀 참아보세요. 아셨죠?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글 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갭 발생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갭 상승했다는 소리죠? 네. 우리가 레벨이 점점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갭이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 갭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적인 이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가격적인 이격이 생겼을 때 그 가격 안에는 아무런 거래량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런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지대 구간 자체가 하단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현대아이스코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차적인 갭 자체가 여기서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갭이 이번에 또다시 한번 또 발생을 하는 경우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하단에 있는 이 구간, 자, 제가 네모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 구간은 어느 정도 탄탄한 매물에 대한 거래량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구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의 가격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현재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내리는 5월 8일날 내리는 이 과정에서는 왜 이만큼 빠졌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여기까지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갭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세력의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날 자,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로 한번 보시면 이 참 포인트가 잘 안 잡히 4월 20일 경 자체가 1차적인 포인트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균적인 물량 자체를 조절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물량이 몇 가지 남았나 얼마만큼 남았는지 체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자기들이 급한 마음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가격대 6만원대 밑으로는 내려와 줘야지만 세력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통해서 올리는 거지. 지금은 호가 자체를 벌리고 난 다음에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올리는 그런 행위가 자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현대아이스코 물론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쁜 종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께서는 잘 들으셨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금바닥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S1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누적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45.2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3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자, 이익 실현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열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